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제정치학 국립외교원 중심의 이제 국립외교원 국제정치학 첫 수업 시간입니다. 기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겨울에 지금 처음 담당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이 수업의 방향 그리고 1년 동안의 이제 커리큘럼 간략한 제 소개 마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성현이고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갖다 졸업하고 학부 졸업하자마자 프랑스로 가서 박사까지 프랑스에서 이제 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는 안보 문제를 공부를 했어요. 파리 10대학 낭테르 대학이라고 하는데 낭테르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했는데 석사 과정에서는 뭐 이제 수업 12과목 프랑스는 이제 석사 과정부터 이제 수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12개 이제 수업의 학점을 따야 되고 그리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당시 이제 제 학위 논문이 안보 문제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때가 1995년이었고 95년, 96년 1년 동안에 이제 1년 만에 이제 학위를 받았어요. 좀 빨리 받았죠. 그래서 당시 이제 제가 썼던 학위 논문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쭉 수업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탈냉전 시대 유럽 안보와 나토의 재조직이라고 하는 그 안보 중심의 이제 논의를 갖다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뭐 안보 개념이 전통적인 안보에서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막 바뀌어가던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안보 개념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그런 안보 개념이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갖다가 이끌어내는지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구성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연구를 갖다 했었습니다.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그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급 박사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대의아라고 불리는 과정인데 이거 한국말로 정확하게 직역을 갖다 하자면은 연구 심화 과정쯤 되겠죠. 박사 과정으로 바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석사에서 박사 과정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 학위 단계입니다. 거기에서도 안보 문제와 관련된 이제 연구를 했는데 특히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국제정치학에서 좀 많이 쓰이게 되면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어떤 연구를 갖다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학자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현장에서의 연구를 갖다 이제 수행을 갖다 하게 될 때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초래하는지 그리고 또 아주 이론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 이제 기타 인접 학문과 비교를 갖다 통해서 국제정치학에서 네트워크 개념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비판적인 그런 이제 입장에서 다루는 아주 이론적인 그런 이제 연구를 갖다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은 학교를 갖다 옮겨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파리 정치대학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파리 정치연구소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이제 불어를 그냥 갖다가 그냥 시앙스포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정식 명칭은 파리 정치연구소예요. 파리 정치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 박사과정을 진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국제 정치 경제와 관련된 그런 주제로 박사과정을 수료를 갖다 했습니다. 그때 다뤘던 주제가 주로 이제 국제 무역과 관련된 이런 이제 주제를 다뤘었는데 주로 다뤘던 게 주로 국제 철도 시장 중에서도 고속철도 시장 고속철도 시장을 갖다 둘러싸고 기업과 그다음 또 개인들과 그리고 또 정부가 어떻게 거대 국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갖다 벌이는가를 갖다가 사례 연구로 다뤘던 이제 박사 논문을 갖다가 쭉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연구를 갖다 하다 수행을 갖다 하다 보니까 점점 연구가 미시적인 연구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단순하게 국제 정치의 배경이라든가 세계는 바야흐로 무슨 무역 경쟁이 심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하고 기업이 무슨 전략적인 무역을 갖다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아니라 점점 들어가게 돼요. 점점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왜 어떤 사람들이 무역에 이제 관여를 갖다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가. 또 국제 무역을 갖다 특히 철도 무역을 갖다가 주도하는 그런 이제 행위자 그룹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루다 보니까 연구 주제 자체가 이제 국제 정치의 범위를 갖다가 훨씬 넘어서게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쭉 이제 오늘 수업을 갖다 전개하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냉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그런 이제 그 사회관계가 전부 그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는 과거와 같이 이제 국제정치학으로 한정됐던 그런 영역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제정치학의 범위에 그러니까 비정부 행위자라든가, 그렇죠? 뭐 기타 이제 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과소평가했던 이런 경향들이 국제정치학의 전통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말이야 모든 관계들이 다 이제 그 세계화되고 국제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정치학도 점점 사회학적인 그런 이제 마인드로 마인드가 필요한 그런 분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점점 이제 고민이 깊어졌죠. 계속해서 이제 뭐 국제 정치학을 갖다가 이렇게 전공을 할 거냐. 근데 계속 연구를 갖다 하고 진행을 갖다 하다 보니까 학위 논문이 8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은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따 두꺼운 전화보호 같은 그런 책 2권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점점 이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제 정치학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전공을 갖다 바꿨어요. 파리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사회학과에 진학을 갖다 해서 사회학 분야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국 고속철도 계약을 둘러싼 경제 외교 땡땡 찍고 부제가 거대 국제 계약의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국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 특히 국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있어요. 그 사회학자의 그 연구 그룹에 들어가서 그래서 브루디에의 구성주의적인 그런 시각에 입각을 갖다 해서 고속철도 무역을 다뤘습니다. 공부를 갖다 하면서 이제 또 경제학 쪽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뭐 제 경제학적인 이제 그 학문의 전통이라고 그러면 그럴까 아니면 뿌리라고 그럴까, 그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만들어진 조절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제 학파가 있습니다. 혹시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미국 경제학이 아니면 들어보신 이제 그 기회가 별로 없었을 텐데 국내에서도 아직도 보면은 조절 이론을 갖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레귤라숑 학파라고 부르는 학파가 있죠. 그 학파가 탄생한 학교가 또 저희 학교예요. 파리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조절 이론 이제 경제학자들의 도움과 그리고 또 그 영향을 갖다 받은 공공정책 분석가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과 그리고 이제 부르디유의 사회학 그리고 국제정치학 이 네 가지 분야가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귀국해서는 잠깐 동안 이제 그 국제 고속철 협력 포럼이라고 하는 기관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기관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프랑스로부터 그 KTX가 라이센스를 갖다 이제 취득을 했단 말이지. 라이센스를 갖다 취직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이름으로 기차를 갖다 만들어서 해외에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획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라이센스 획득을 갖다 앞두고서 말이야 우리나라의 이제 고속철도를 해외에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수출을 하는 그 전략을 갖다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팀들이 필요를 갖다 해서 그래갖고 작은 조직 하나가 생겨났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 일을 갖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쪽으로 와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학교 연구소와 그다음 또 이제 강의 같은 것들을 맡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학교 연구소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연구를 다뤘냐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확대되면서 시민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시민사회라고 하는 개념들이 90년대 이제 말부터 막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 시민사회가 무슨 뭐 글로벌한 규범을 갖다가 만들고 전파하는 핵심 행위자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부분의 이제 연구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 글로벌한 권력자들, 글로벌 자본과 그다음 글로벌한 패권 국가들,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문화 집단들 이런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NGO들의 관계. 그러니까 NGO는 뭐 이렇게 그 연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다지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권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학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정치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권력 문제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글로벌 이제 그 네트워크와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의 관계를 갖다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을 갖다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을 갖다 가졌던 게 뭐였냐면은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 정치 경제가 어떻게 글로벌한 그런 이제 영역에서 표준화가 되는가, 특히 IMF하고 월드뱅크를 통해서 어떻게 표준화가 되는가, 누가 표준화를 시키는가, 그렇게 표준화된 글로벌 스탠다드, 신자유주의적 스탠다드가 어떻게 정치 경제적 실무에 침투해 들어가는가, 더 중요한 건 시민사회의 활동과 시민사회가 이제 주장하는 실천의 목표에 어떻게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스탠다드들이 침투해 들어가게 되는가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경험적으로 연구를 갖다가 꽤 오랫동안 수행을 했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갖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연구를 수행을 갖다 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우리 학파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제 논문을 갖다 많이 지도를 해주셨고 영향을 많이 미쳐주셨던 그런 이제 외국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국제 연구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의 학자들하고 미국의 학자들이 연합하고 있는 연구팀이 있는데 법사회학을 다룹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의식도 뭐냐면 부르디유의 사회학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글로벌한 그런 차원에서 법률 스탠다드가 어떻게 정립이 되는가. 제가 연구하는 그 방향이 똑같아요. 어떻게 오랫동안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다가 유럽 중심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장악을 갖다 해왔고 대부분의 이제 나라에서 그 스탠다드에 맞춰갖고 사법 체계라든가 그렇죠? 경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식 스탠다드로 바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의 확산과 더불어서 조금 더 이제 상업법률 중심의 이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적 스탠다드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떤 실무자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더 중요한 실무자들은 학자들입니다. 학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어떤 시민사회의 그 행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침투해 들어가는가,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또 외국 학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갖다 한동안 수행을 했었습니다. 뭐 대체로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정부의 이제 지원으로 유럽 철도 통합. 여러분 2010년이 그러니까 유럽의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막 심화가 되다 보니까 그 철도도 통합을 합니다. 철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군사 전략하고도 매우 밀접한 그런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국의 철도가 외국의 철도하고 그냥 그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외국의 병력이 말이야, 그냥 철도를 타고서 바로 자국으로 밀고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지. 이런 전략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갖고 대부분의 이제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철도의 규격들을 다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하고 독일의 철도 사이에 그 규격을 다르게 해가지고 선로의 폭들, 열차의 폭 있죠. 그 기차 노선의 폭이 있죠. 그 궤도의 그런 그 폭을 갖다 다르게 한다든가, 신호 체계를 다르게 한다든가, 전기 공급 방식을 다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안보 문제에 이제 그 철도 그 기술의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럽 통합이 촉진되게 되면서, 그렇죠? 철도를 갖다가 단일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났고, 실제로 보면은 유럽에서 2010년을 갖다 철도 통합의 해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2010년 이후에 만들어지는 철도는 유럽연합이 설정한 단일한 규격을 갖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유럽의 이런 철도 정책의 변화가 프랑스하고 독일의 철도 회사들, 특히 국영철도 회사들한테 어떤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게 되는가. 특히 철도를 갖다 시장의 원리에 맞춰서 어떤 이제 공적인 그런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 중심으로 끌고 가는 새로운 이제 유럽의 철도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독일하고 프랑스의 그 철도 그 운영 업체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자, 요걸 갖다가 또 다루기도 했습니다. 뭐 되게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뭐 대부분 보면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일관성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드는가, 그렇게 만들어진 스탠다드가 어떻게 실무에 작용하게 되는가를 갖다가 다루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립외교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있는 그런 이제 그 주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외교 조직에 관련된 연구를 또 한동안 이제 수행을 했었어요. 박사 논문의 한 챕터가 프랑스의 이제 외교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강화가 되고 국제정치학의 이제 주제에서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가 더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외교 조직에서도 전문성의 변화가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전문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정부의 행위자들이 과거와 같이 어떤 이제 군사, 안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을 밀어내는 이런 현상들이 프랑스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년, 30년 전부터 그런 변화가 이제 쭉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을 선발하거나, 그렇죠? 외교관을 선발하는 제도부터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 외교 조직 자체도 경제 외교를 갖다 중심으로 해갖고 재편이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갖다가 쭉 이제 추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프랑스가 외교관 선발 제도를 갖다가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새롭게 손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다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논문 연구를 갖다 지금 수행을 해 볼까 지금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하다 보니까 제 그 소개가 좀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연구 분야를 갖다 그 뭐 여러분들 수업하고 관련을 갖다 진다면은 안보 문제, 그쵸? 석사 과정 때까지는 주로 이제 그 안보 과정을 갖다 다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 경제 문제, 그쵸? 세 번째는 글로벌 시민 사회 문제.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될 그런 분야들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분야가 제 연구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수업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수업은 글자 그대로 기본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학, 외교원에 이제 입학을 갖다 꿈꾸고 그 시험을 갖다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예를 정치외교학과를 갖다 졸업하지, 그 정치외교학과에서 수업을 갖다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국제관계학부에서 수업을 갖다 하지 않은 이런 분들은 그러면 나는 뭐 그런 쪽에 공부를 갖다 안 했으니까 외교관의 꿈을 접어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학생들이 딱 마주쳤을 땐 헐 소리가 나오죠. 야, 이 광범위한 걸 어떻게 공부를 해? 하고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국제정치 분야입니다.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워낙에 범위가 넓어요. 그쵸? 뭐 국제정치학의 안보 문제도 다뤄야 되고 외교정책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국제정치학하고 같이 섞어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외교정책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그다음 국제정치 경제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또 외교사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분야가 이제 국제정치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난 국제정치 전공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겁을 갖다 이제 먹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갖다가 불식시키는 것이 기본 수업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굉장히 방대한 그런 영역이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패턴들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엄청나게 넓은 바다에서도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단 말이야. 배를 타고 항해를 갔다 하면서 자기가 나침반도 없고 이럴 경우에 내가 항해를 갔다 어떻게 지속을 갖다 할 것이냐, 정말 막막할 거예요. 하지만 어때? 백길을 찾는 방법을 갖다 알면 배는 올바르게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성의 위치를 갖다 참고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주위에 이제 보이는 어떤 이제 작은 섬들을 갖다 참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을 갖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기본 수업의 목표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광범위하긴 하지만은 결국 어때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코스들이 있어요. 등산을 갔다 할 때 지나간 등산로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등산로 같은 코스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코스가 있어요. 어떤 코스들이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큰 이제 학문에 접근을 갖다 할 수 있는 길들인가, 중요한 주제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러니까 뭐를 하나를 넘어가고 다른 이제 뭐 과정들을 갖다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커리큘럼들이 있는 거죠. 그 커리큘럼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갖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국제정치학의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출제하는 시험 문제를 갖다 출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이 아니거든요.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갖다 염두에 두고서 아무래도 출제를 갖다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다 싶은 분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런 길들을 넘어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 수업에서 이제 일단 학습을 갖다 하시고 예비순환부터 차근차근 과정을 갖다 밟아 나가시면은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 그다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수업하는 목표는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간단하게 지금 그렇다면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기본 수업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수업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에 이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갖다 거쳐서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갖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본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이제 예비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비순환. 예비순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예비라고 하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아주 진짜 뭐 시험 문제에 곧바로 이제 돌입하는 이런 과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순환에서는 우리가 주로 뭐를 갖다 공부할 것이냐, 물론 이제 학원마다 선생님마다 좀 이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수업을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예비순환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치학의 전반적인, 국제정치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볼 겁니다. 주로 이제 보면 고전적인 주제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탈냉전 이후에 그런 국제정치 상황보다는 냉전 시기까지의, 주로 냉전 시기 동안 벌어졌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쭉 학습을 할 겁니다.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고전적인 그런 주제들을 예비순환 때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예비순환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시험 일정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외교순환부터 일순환까지는 좀 시간을 갖다 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의 기간도 말이에요, 보통 20회가 넘어갑니다. 예비순환하고 일순환이 보통 20회를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순환 때가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환은 대체로 보면 여러분 피셋 시험하고 상당히 근접해갖고 이순환을 갖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일정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충분히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일정을 갖다 고려를 갖다 해서 강의의 내용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갖고 좀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비순환하고 일순환 때 우리가 외교사도 그 기간 중에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제정치학의 가장 고전적인 주제들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서양 외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일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과정을 갖다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외교정책론이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외교정책론과 국제정치 경제에 대한 내용이 일순환 때부터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외교정책론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과 그다음 또 이제 사례 같은 것들을 출제를 갖다 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분 바로 이제 그 올해 출제됐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저 뭡니까? 양면 게임 이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외교정책 이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정책론과 국제정치 경제를 일순환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교사 중에서도 동양 외교사를 일순환 때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예비순환 때 서양 외교사를 하고 일순환 때 동양 외교사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양 외교사를 갖다 공부하면서 특히 또 이제 냉전사, 2차 대전 이후부터 냉전 시대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가 또 이제 다뤄보는 그런 그 외교사도 우리가 일순환 때 학습을 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순환 때는 외교정책론과 국제정치경제, 그리고 외교사 파트에서는 뭐를 다룬다? 냉전사하고 그다음 이제 그 동양 외교사를 갖다 다룬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순환 때부터는 상당히 심화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다 학습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순환 때는 이제 응용을 갖다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21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21세기 국제정치라고 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순환 때 다루게 될 텐데,
탈냉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 뭐 정치, 경제, 안보, 예, 그다음 또 무슨 그 외교, 예, 심지어는 무슨 뭐 코로나라든가 질병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정말 많은 일들이 국제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현상들에 관련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학술 논문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1순환하고 2순환 사이에 여러분들 한 50여 개의 논문 정도를 갖다가 저하고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학술 논문을 한 50여 개 미니멈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어요. 예, 주로 이제 논문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심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예, 2순환이 끝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시험이 이제 임박하게 되면 3순환 국제정치학을 갖다 공부를 하겠죠. 3순환 때는 이제 총 그 정리를 갖다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이제 모의고사를 갖다 보게 될 거고요. 모의고사를 매일 봅니다. 그리고 또 실전 대비해서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제가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빡빡하게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갖다 이제 해야죠. 3순환이 되면은 예비 순환부터 시작해서 그 2순환까지 학습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복습할 뿐만이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주제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주로 이제 모의고사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그 정리를 갖다 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이게 1년치 이제 우리들이 이걸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수업의 그 커리큘럼입니다. 그 중간에 아마 여름방학 때쯤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문을 갖다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그 보충 수업 과정이 있을 텐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갖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여름방학 이제 수업에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중요한 논문, 새롭게 출판되어 있는 최근의 그런 이제 그 학술 논문들을 갖다 좀 정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그 국립외교원 시험 문제, 국립외교원과 행정고시와 그다음 또 입법고시 이 세 개의 이제 고시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국제정치학 문제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논문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해제를 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가 거치게 될 겁니다. 자, 뭐 시간 꽤 많이 소요를 했는데 1년 동안의 이제 우리 수업 계획은 대체로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가 국제정세 2회죠. 예, 학생들이 고시 공부를 갖다 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책을 갖다 보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3순환까지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제 그 교재를 갖다 가지고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가끔가다 연락을 갖다 해서 그 교수님 단행본을 안 봐도 되나요? 단행본을 솔직히 저는 안 봐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그러네. 단행본을 갖다 보지 말라 소리는 할 수 없잖아. 그쵸? 아니, 공부를 갖다 하려고 하는 학생한테, 교수님 무슨 단행본을 갖다가 좀 안 봐도 되나요? 그럼 보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단행본 봐야죠. 학생들이 불안하단 말이야. 그냥 학원에서 나눠주는 교재만 갖다 가지고 쭉 공부를 갖다 하다 보면,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단행본을 갖다 좀 공부를 갖다가 좀 같이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기본 수업을 통해 갖고 그 기회가 이제 딱 주어졌습니다. 자, 만약에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 어떤 교재를 갖다가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을 선택을 하십시오. 예, 첫 번째 선택 기준은 뭐다?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들을 이제 그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책 보세요. 국제정세 2에 자, 제6 개정판입니다. 6번 개정되어 갖고 팔리고 있는 책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보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쵸? 예, 일단 그래서 많이 보는 책이라고 하는 기준에 이 책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선정 기준에서 여러분이 서점에서 대충 읽어봐갖고 이해가 잘 안 된다.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다. 그런 책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아시겠죠? 자기가 읽고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되게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는 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건 누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자기한테 제일 이제 수월하게 읽히는 책, 이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야, 번역서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번역서들은 아무리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그 저자가 그 외국학자가 쓴 그 외국의 시각에서 이제 국제 정치를 갖다 바라보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이게 되고, 두 번째는 번역의 퀄리티가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책들도 상당히 많아요. 나도 몇 권의 책을 갖다 번역을 해봤지만, 예, 번역이라고 하는 작업이 해놓고 나서 욕만 먹는 작업이 번역입니다. 예, 하나 자기는 야, 이 책을 번역해서 소개를 한다,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갖다 해놓고 하지만, 예, 아무리 그래도 외국어를 갖다가 자국말로 옮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을 더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외국 사람이 쓴 책들은 피해야 된다. 이 책,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교재는 한국 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정한 기준에도 맞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글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시 공부를 갖다 할 때 여러분들 고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이거 여러분 지금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고시 문제는요, 그냥 어떤 이론 하나 주고서 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변별력이 떨어져요. 예, 합격하는 사람들을 갖다 소수로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 시험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 안 냅니다. 주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요? 어떤 이론을 갖다가 주고서 그 이론을 갖다가 서술하고 그 이론을 갖다가 가지고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또는 과거에 벌어졌던 어떤 현상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최근이라든가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국제정치 이론 빠삭하게 안다? 이론 빠삭하게 안다 그래가지고 답안지가 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사적인 내용들, 어떤 이제 사례에 대한 얘기들이 좀 풍부하게 들어간 책들,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책이 그런 기준을 또 충족시키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재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갖다 선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3순환까지는 제 교재를 갖다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단행본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좀 꼼꼼하게 공부를 갖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 기본 학습하는 이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꼼꼼하게 그 텍스트를 갖다 우리가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이제 음미를 갖다 하면서, 또 이제 이 부분만큼은 꼭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본서이다 보니까는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겠다 싶은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정리를 갖다 해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 33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예, 국제정치학은 이론이 제법 많아요. 이론이 제법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한 4가지 정도의 이론을 갖다 중심으로 설명을 갖다 좀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보충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상은 말이야,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어떤 현상을 갖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라고 할 때,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현상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개념과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립이 안 되면은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이 어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현상을,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의 규칙성과 반복성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다? 개념과 이론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제 정치학을 갖다 바라보고 있는 그 개념과 이론, 여기에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전통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과 이론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핵 문제, 이민 문제, 환경 문제,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국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용되는 수많은 개념과 이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론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수히 많지만 어때?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메타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앞에 전개되는 구체적인 현상을 갖다 설명하기 위한 이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이 이론들도 가만히 우리가 놓고 보면요. 얘들을 갖다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이론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 포괄적인 이론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메타 이론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세력 균형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갖다 가지고 국제 정치학자들이 전쟁의 문제라든가 외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력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갖다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 세력 균형 이론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안에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메타 이론 같은 것에 딱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교 관계를 갖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동맹과 관련된 이론들, 외교 정책과 관련된 이론들, 구체적인 이론들이 많은데 이 이론들도 가만히 보면 그룹 해가지고 어떤 이론은 현실주의로 묶일 수가 있고 어떤 이론은 구성주의로 묶일 수가 있고 어떤 이론은 뭡니까 자유주의로 묶일 수도 있고 어떤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으로 묶을 수도 있다. 이런 메타 이론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론들을 갖다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가장 이제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메타 이론 4가지를 갖다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론들,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이론들, 구성주의적인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쭉 이제 설명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이론을 갖다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시대의 변천과 관련돼 갖고 어느 시기에 어느 국제정치 이론이 각광을 받았고 어느 국제정치 이론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느냐. 한마디로 이제 국제정치 이론의 족보를 갖다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이 말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의 흐름이 쭉 어떻게 전개되어 왔느냐. 그러니까 이론을 갖다 구체적으로 이 이론은 이런 것을 갖다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그 이론의 유용성들을 알 수가 없어요. 쭉 왜 어떤 시기에 어떤 이론이 각광을 받았고 어떤 이론 같은 경우는 비주류에 놓이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론이 이제 어떤 특정 이론이 맹위를 갖다 떨치게 됐던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족보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제정치 이론의 족보부터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국제정치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보시면 무슨 고대 그리스 로마 때부터 시작해갖고 투키디데스의 무슨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 역사를 갖다 만들고 그 삶을 갖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쟁과 동맹의 문제라든가, 그다음 또 도시 간의 교역의 문제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어때요? 대체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모든 교재가 그래서 보면은 국제정치 이론의 출발점을 갖다가 대체로 언제부터 잡는다? 1차 세계대전, 좀 빠르면 1차 세계대전, 아니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서술을 갖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유 간단해요. 바로 뭐냐면은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법학과
역사학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철학과 법학과 역사학, 인간을 갖다 탐구하는 가장 이제 오래된 이 세 가지 영역이 사실상 국제 정치에 대한 연구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국제 관계를 갖다 다루는 연구들은 국제 정치학이라고 하는 따로 독립된 전공의 틀에서 다뤘던 게 아니라 대체로 뭡니까? 외교사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국가들 간의 이제 그 관계를 갖다 규율하는 국제법을 갖다가 다룬다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철학적인 그런 이제 마인드에 들어가서 인간은 왜 전쟁을 하게 되는가? 국제 정치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매우 규범적인 시각을 갖다 가지고 국제 관계를 바라봤던 거예요. 언제까지?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 정치 연구라고 하는 분과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그 과거의 그 주류 분과로부터 연구 영역으로부터 독립되어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지. 예. 그때가 이제 바로 뭐냐면 2차 대전 이후부터 여러분 미국에서 한스 모겐소라고 하는 학자를 갖다 비롯해서 흔히들 우리가 현실주의라고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일군의 학자들이 그래서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분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예, 바야흐로 미국이 패권 국가로 본격적으로 부상을 갖다 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렇죠. 예, 세계를 갖다 경영하는 그런 이제 그 지식으로서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을 갖다가 1,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족보의 시작도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 역사에서 이제 패권 국가로 이제 주도권을 갖다 잡게 되는 그 계기가 1차 세계대전이었잖아요. 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한참 이제 끝나갈 무렵에 여러분들 윌슨이즘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4개조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죠. 이게 뭐냐? 예, 전쟁의 이제 그 원인과 그렇죠? 전쟁을 자기들이 이런 얘기야. 14개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참 전쟁에 돌입하고 있던 이런 국가들 이제 막 전쟁이 끝나가려고 하는 그런 무렵에서 말이야. 너네가 전쟁을 왜 했느냐? 전쟁에 대한 이유를 대봐라. 모든 이제 참전국들한테 서신을 갖다 보내는 거야. 너네가 전쟁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전쟁을 멈출 것인지를 갖다 설명을 해봐라.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걸 작성을 한 거야. 그 윌슨 대통령이 그런 이제 그 서한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그 교전국들한테 보내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14개 조라고 하는 걸 갖다 만들어내게 됐던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은 미국은 전쟁을 갖다가 평화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조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서술을 한 거였죠. 자. 근데 당시 여러분들이 이제 윌슨 대통령을 갖다 중심으로 했던 그 측근들이 이렇게 있어.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요 교재에 안 나와요. 예. 근데 그 법사학을 갖다 공부를 갖다 하다가 이제 알게 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윌슨 대통령한테 상당한 영향을 갖다 미쳤던 사람들이 주로 율사들입니다. 법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주로 로펌을 갖다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이제 변호사들이 상당한 영향을 갖다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엘리엇 루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루트. 이 사람은 외교사에 잘 이름이 안 나오는 공식적인 외교사에는 잘 이름이 안 나오지만 사실상 미국의 국제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법률가예요. 이름이 뿌리입니다. 뿌리. 자, 엘리엇 루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윌슨 대통령과 그다음 또 누구야? 그 뒤를 이어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크게 영향을 갖다 미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체로 자연법을 준수하는 사상가였어요. 자연법을 주장하는 학자였어요. 자연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연법이 뭡니까? 일단 자연법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실정법이죠. 자연법, 실정법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실정법부터 얘기를 해보면 실정법은 뭐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법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이제 법률에 담겼던 법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관습까지 포함을 갖다 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것들. 예, 즉 한마디로 뭐야? 인간들이 인간 사회에서 예, 필요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만든 그런 법들, 만들고 쓰고 있는 법을 갖다 우리가 실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모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그 지켜야 될 보편 타당한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제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이라면, 그쵸? 저기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든 아니면 어디야? 이 동남아시아에서든 동북아시아에서든 아니면 유럽에서든 북미에서든 남미에서든 전 세계 어디에서든 지역과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라면 적어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지킬 수밖에 없는 보편 타당한 원칙이 존재한다. 그 원칙을 뭐라고 해? 자연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그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전쟁은 나쁜 것이다. 자, 적어도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보편 타당한 규칙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자연법 사상가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과 무엇이 윤리적이냐? 여러분 일단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정신이 내가 똑바로 박힌 인간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좀 어려운 개념 얘기해 볼게요. 적어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규칙을 갖다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성이 뭐예요, 여러분? 이성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쉬운 개념이지만 예,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이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성이 뭡니까? 이성, rationality가 뭐예요? 이성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윤리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할 줄 아는 윤리적 판단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윤리적 이성, 성찰적 이성, 도덕적 이성, 비판적 이성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자, 이성을 갖다 얘기할 때 이성은 두 번째 그 다른 능력을 갖다 얘기한단 말이지. 두 번째는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가를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라고 부른다?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예. 적어도 그러니까 이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뭐가 윤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고 뭐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걸 알려주는 근거. 자, 너는 이렇게 해야 윤리적인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보편 타당한 근거. 이게 바로 자연법이라는 거야. 예, 아시겠죠? 예, 이 자연법 사상가들은 예,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은 시대와 장소를 갖다 초월해서 보편 타당한 계율이죠. 보편 타당한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자연법을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그도 지키고 그녀도 지키면 어떻겠어? 질서라고 하는 것이 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너와 내가 자연법이라고 하는 계율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규칙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아웅다웅하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선이야. 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갈등과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쵸? 자연법 사상가들은 인간이 자연법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이 자연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익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리고 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연법을 근거로 삼게 되면 질서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연법 사상가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17세기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한 자연법 사상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윌슨한테 가보자고. 엘리어트 루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윌슨도 예, 이런 자연법의 사상을 갖다가 듬뿍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었죠. 윌슨 대통령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자,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자연법 사상과 관련돼 갖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 모두가 자연법을 준수하면 질서와 평화가 도래를 하는데, 예,
근데 질서하고 평화가 현실에서 깨지잖아. 깨지는 이유가 뭐야? 자연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쵸? 이 자연법 사상가들은 자연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존재하는 잘못된 제도,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어떤 이념, 잘못된 전통 이런 것들이 뭐야? 인간을 비합리적으로 만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이성의 그 계율을 제대로 못 지키게 만드는 현실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설들, 예? 잘못된 제도들 이런 것들이 인간을 타락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자연법 사상가들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잘못된 제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잘못된 제도와 믿음과 투쟁을 벌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가 있다라고 믿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 자, 이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연법에 맞게 얼마든지 인간이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믿고 있는 게 자연법 사상가들의 생각입니다. 자, 윌슨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전쟁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 모두가 다 안단 말이지. 모든 국가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제도와 관행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거? 국가들끼리 자국의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목표 속에서 몇몇 소수 국가들끼리 국익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맺는 어떤 이제 비밀 조약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교사를 갖다 나중에 학습하다 보면 여러분 만나게 될 경우에 비밀 조항이라고 하는 걸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남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그 조약의 조항들이 있고 공개하지 않는 미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넘쳐났단 말이지. 이게 1차 세계대전 그걸 갖다 가지고 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윤리적이죠. 자연법이 얘기하는 윤리를 안 따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야?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규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을 따라가기보다 개별 국가들이 나의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를 갖다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비밀 외교 같은 거 타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개별 국가의 국익보다는 전체 모든 국가의 이익을 갖다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자, 이걸 갖다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상주의라고 부르는 자, 국제정치 이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상주의는 뭐야?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보편타당한 어떤 평화의 원칙, 윤리의 원칙 같은 것들을 준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왜냐하면 그게 자연법적인 규칙이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규칙을 갖다가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별 국가들이 알아가지고, 그쵸? 이익을, 국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기보다는 뭐를 하는 거야? 모든 국가들의 공통의 이익을 갖다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갖다가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평화를 갖다가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뭐를 만드는 거야? 국제연맹을 만드는 겁니다. 자,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갖다 만들어서 아주 쉽게 여러분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설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국제연맹에다가 굉장히 이제 자연법적인 원리를 갖다 부여를 하는 거예요. 전쟁하면 안 된다. 그쵸? 다른 나라의 주권을 갖다가 보장을 해야 된다. 전부 다 어때? 규범적이지, 규범적. 그쵸? 이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거지. 이 이상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남의 나라를 갖다 침략하면 안 된다. 식민지에도 나쁜 것이다. 그렇죠? 전쟁하면 안 된다.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등등등등을 갖다가 촥 이제 그 헌장 국제 연맹이라고 하는 기구에다가 이 자연법적인 원칙을 딱 부여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다음 어때? 이 국제 연맹의 모든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서로 전쟁을 갖다 있고 갈등 관계에 있던 국가들도 다 같이 여기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모두가 이제 보편타당한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다가 준수할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비밀 동맹 같은 것들이 이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 공개되어 있는 무대 하에서 국제 기구 안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갖다 하라는 얘기지.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회원국 중에 하나가 이 규칙을 위반했어. 예, 국제연맹의 헌장이라든가 규약 같은 것들을 위반을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자연법적 계율을 갖다 어긴 애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지. 상식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다른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힘을 결집한다는 얘기는 뭐야? 무력을 합해서 이 위반자를 갖다가 무력으로, 그러니까 무력까지 포함해서 제재를 갖다가 가할 수 있게 만들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념을 갖다가 담았던 게 바로 국제연맹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제제도라든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특히 그 국제기구의 집단 안전 보장, 아까 얘기한 대로 규약을 위반한 그런 행위자에 대해서 나머지 회원국들이 전부 힘을 합해서 제재를 가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그걸 집단 안보 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렉티브 시큐리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집단 안보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국가들이 감히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상주의라고 불리는 국제정치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이상주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계열의 그 첫 번째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국제정치하면 몇몇 메타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이제 자유주의 계열의 이론, 이상주의가 먼저 등장을 했어요. 자,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제 기구를 갖다 통해서 갈등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론에 입각해 있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대표적인 이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상주의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차 세계대전, 자, 1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이상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 계열의 첫 번째 그 이론인 이상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랬었는데 현실이 어땠어? 전쟁을 막는데 실패했죠. 자, 국제연맹이 전쟁을 갖다 막는데 실패했던 이유는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말이야, 그 국제연맹의 회원국들이 일단 어때? 자국 중심의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 1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승전국도, 패전국도, 중립국도, 그 전쟁의 평화 조약이라든가 여기에 만족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패전국들은 전쟁 이후의 질서를 갖다가 타파를 하고 다시 자국의 이제 그 부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모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패전국이니까 패전국에 대한 처리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살래.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패전국이라도 어때? 다시 국가의 부흥을 갖다가 도모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전승국들 같은 경우는 피땀 흘려서 전쟁을 갖다 했는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보상 같은 것들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불만이 많았죠. 나라마다 국익이 다 달랐어요. 국가의 이익을 갖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랐고 내용도 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공동의 합의 같은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상주의자들이 꿈꿨던 국제 질서와 그 질서가 실제로 달성되기 위한 그런 현실적인 조건은 매우 큰 격차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하는 이런 방식의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갖다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 이상주의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강대국들의 역할입니다. 국제 정치는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원칙을 갖다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어때요? 강대국들이 나서주질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지. 특히 안보 문제에서는 가장 힘이 센 국가들끼리 전쟁을 갖다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강대국들의 입장이 상당히 미온적이었던 것이 당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일단 국제연맹을 갖다가 창설하기로 윌슨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어때요? 국제연맹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미국의 이제 그 의회가 반대를 갖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국제연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예, 국제연맹에 가담을 했습니다만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죠.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독일이 부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숨통을 조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여론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제 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영광스러운 고립 정책이라고 우리가 영국의 외교 정책을 얘기하는데, 예, 그 유럽 문제에 될 수 있으면 관여를 갖다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 강대국들이 실제로 무력까지도 동원을 해서 평화를 갖다 보장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국제연맹은 어떻게 됐어요? 예, 2차 세계대전을 갖다 막는데 실패했죠. 전쟁의 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던 거지. 예, 이상주의자들이 꿈꿨던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제 그 일군의 이제 그 국제정치 연구자들이, 특히 이제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초창기에 국제정치학을 갖다가 주도로 했던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 인물들은, 예, 국제정치를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 이상주의자들이 꿈꿨던 것 같이 어떤 자연법적인 규범, 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자연법, 그게 뭔데? 예, 과연 모든 인간들을 갖다 구속하는 보편 타당한 윤리적인 원칙 같은 것들이 존재하느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원칙이 있냐도 일단 그 의문시가 되고, 그 다음 또 어때?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해도 인간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예,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갖다 가지고 있던 게 현실주의 계열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의 태도를 갖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때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인간을 갖다 구속하는 보편 타당적인 원칙이 있느냐? 예, 고대 그리스 때는 소피스트라고 불렸던 일군의 학자들이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었죠. 예. 그리고 한창 합리주의를 갖다 사람들이 예찬을 갖다 하던 그런 시기에도 쇼펜하우라든가 아니면 니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되는 보편적인 이성의 근원이 있다, 이런 이제 담론에 대해서, 이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런 이제 지식인들이 있었죠. 현실주의자들도 상당히 회의주의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회의주의는 우리 모두의 삶을 갖다가 구속하고 규정하는 보편적인 것이 있느냐, 예, 그런 것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회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뭐야? 우리 모두를 갖다가 구속하는 어떤 윤리적인 거, 뭐가 윤리적이고 뭐가 이익이냐를 갖다 정의하는 보편적인 토대가 없다면, 근거가 없다면 결국 선과 이익과 이런 것들은 어디서 결정돼? 현실에서 사람들이 지지고 볶으면서 결정하는 것이다. 뭐가 정의냐, 뭐가 선이냐, 뭐가 이익이냐, 이거는 결국 뭐 현실에서 정의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태도를 그래서 우리가 현실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국제 정치를 갖다 바라보게 되면은 국제 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까요? 요 얘기는 10분 쉬었다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